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보시는 제목과 같고요. 제안하는 방법론의 이름은 렉 랭커입니다. 지난 11월에 ACM의 Information Systems라는 트랜잭션에 등재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들을 시작으로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방법론의 본격적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 연구는 실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신에 그 실험 중에서 일부는 저희 어펜딕스로 따로 분리해 놓았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서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렉 랭커라는 방법론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제 추천 시스템 과업 수행을 위해서 주어진 후보군 중에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템의 순위를 측정한 후에 이를 종합하여 상위 아이템 K개, 즉 탑 K라 불리는데요. 이를 선별하는 리랭커 역할의 LLM을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Adaptive User Sampling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Prompt Construction, 그리고 Diverse Ranking Task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렉 랭커는 학습할 때의 모습과 이제 추론할 때의 모습이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서 Adaptive User Sampling은 이제 좀 더 대표스러운 사용자들을 뽑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컨스트럭션은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궁극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성할 것인가. 특히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랭킹 태스크와 좀 연관이 되어서 프롬프트가 컨스트럭션이 되는데요. 이 모두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가실 내용이지만 이제 탑 K 아이템 추천은 이제 직접적인 레코멘데이션 혹은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등의 과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현실 속에서 활용성이 높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이제 어떠한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뭐 가령 아이템 임베딩과 사용자 임베딩 간의 뭐 유사도 등이 대표적인 이런 스코어가 될 텐데, 이를 통해서 아이템의 순위를 산출하게 되고 그 중에 상위 K개만큼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진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랭귀지 모델이나 혹은 L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 과업 전용 언어 모델을 애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언어 모델을 입력하는 것은 사용자의 아이템 소비 목록 혹은 그리고 아이템의 각 정보들, 그다음에 출력되는 것은 아이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렉포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렉포머는 이제 어, 롱포머 형식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추천 과업을 위한 애초에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리고 아이템 임베딩을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LM을 통해서 어떤 쿼리 임베딩을 획득한 다음에 또 사전에 구축해 놓은 아이템 임베딩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쿼리와 아이템 임베딩을 비교해서 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을 통해 아이템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초에 주어진 후보군에서 아이템을 예측하도록 함인데요.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은, 첫 번째는 프롬프트에 사용자의 아이템 소비 목록 그리고 아이템 정보와 함께 타겟 아이템의 후보군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LLM이 그 아이템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여러 방법론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이 랭커는 이제 리랭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즉, 후보군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를 LLM에 입력해서 LLM이 리랭커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템의 순위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LM이
LLM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즉 프롬프트의 길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아이템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리랭커로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후보군을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리랭커로서 LL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많은 방법론들을 통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이제 추천 과업에 적합한 LLM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기존 방법론들에 대해서 지적한 한계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덤하게 샘플된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습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의 샘플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이템의 랭킹 테스트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한 종류의 프롬프트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의 이런 아주 단순한 방식의 프롬프트가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아이템을 여러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LLM의 장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부분을 텍스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컨벤셔널 레코멘데이션으로부터 이런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 획득을 할 경우에는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에 동의하고, 그럴 수 있다면 충분히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기존의 방법론들이 랜덤하게 학습 샘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의 여러 방법론들은 사실 사용자를 필터링하지만 그거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좀 더,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이제 하나씩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렉 랭커 제안하는 방법론은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LLM을 탑 K 레코멘데이션에 적합한 하나의 랭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용자 집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선택하도록 이 아답티브 샘플링, 아답티브 유저 샘플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학습 시에 후보 아이템들의 순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 시프팅 전략을 적용한 후 공통되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고, 더불어서 이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획득한 결과를 프롬프트에 힌트로 입력을 함으로써 이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lf consistency 개념을 착안한 다양한 랭킹 테스트의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을 통해 아이템 간의 비교 우위를 선정하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템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문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테이션들입니다. 노테이션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 그리고 아이템들에 대한 집합이 나타나 있고, 여기서 좀 확인하실 부분은 어, 이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멀티셋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멀티셋이라는 개념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틸리티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유틸리티 스코어는 요 네 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추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 어,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렉 랭커는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학습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 아답티브 유저 샘플링을 통해서 전체 사용자 집합 중 대표 사용자를 추출하여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스텝은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아이템의 후보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이 세 가지 랭킹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랭킹 태스크를 통해서
프롬프트 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셔널 레커멘데이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힌트로 보시면 붉은 글씨가 될 텐데요.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성된 프롬프트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답티브 유저 샘플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전체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멀티셋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멀티셋이라 하면은 아, 우선 셋이라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원소의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것인데요. 근데 멀티셋은 원소의 중복을 허락한 집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리스트인데 파이썬으로 따지면 리스트인데 다만 순서는 상관없이 그 등장하는 횟수가 중요한 그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셋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니크한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집합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멀티플리시티라 그래서 이제 각 사용자가 멀티셋 내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를 나타나는 그러한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등장 횟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별로 학습되는 프롬프트의 개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멀티셋이 이렇게 U1과 U2가 존재할 때는 그냥 이 두 멀티셋의 결합은 다음과 같이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 멀티플리시티는 그냥 말 그대로 같은 원소가 있으면은 같은 원소에 대한 등장 횟수를 각각 더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샘플링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임포턴스 어웨어 샘플링입니다. 이 임포턴스 어웨어 샘플링은 이제 인터랙션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인터랙션 수에 비례한 가중치를 통해 샘플링을 수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포턴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용자 U의 인터랙션 수의 로그를 취한 값으로 이 중요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전체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임포턴스 어웨어 샘플링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터랙션 수에 기반한 샘플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링 기반 샘플링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사용자들의 특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샘플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얻은 사용자 인베딩 벡터들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해 K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클러스터를 먼저 정하게 되면은 각 사용자가 속한 클러스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샘플링 프로바빌리티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가령 총 3개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고 각각 뭐 70%, 20%, 10% 하게 되면은 전체 10명을 뽑게 됐을 때 요 첫 번째 클러스터에 7명, 두 번째 클러스터에 2명, 세 번째 클러스터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그 클러스터의 크기에 비례해서 샘플링 프로버빌리티를 할당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를 산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 두 가지 샘플링을 통해서 우선 하나의 멀티셋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그 멀티셋에서 다시 한번 페널티를 적용해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 반복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랙션 수에 비례한 가중치를 통해 샘플링을 고려하지만 동시에 또 너무 과하게 좀 몰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 웨이트는 어, 그 많이 등장한 그 멀티플리시티를 기반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C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등장하는 횟수, 첫 번째와 두 번째 멀티셋을 통해서 얻어진 멀티셋을 나타나는 멀티플리시티의 값이 커질수록 페널티 그 뭐라 그럴까요? 등장하는 확률이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페널티가 적용된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인스트럭션 멀티셋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각각 각 사용자마다의 인스트럭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논문에서 어떤 인스트럭션들을 각 사용자마다 몇 개씩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후보 아이템을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이 네거티브 샘플링에 있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보시는 것처럼 구분하게 되는데, 먼저 포지티브는 이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든 싫어요를 눌렀든 어쨌든 소비한 아이템, 좀 인터랙션이 있는 아이템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의 네거티브는 한 번도 소비한 적 없는 아이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uninteracted 아이템을 싫어요를 한 아이템보다 좀 더 높게 순위를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네거티브 샘플링과 포지티브 샘플링 각각은 이제 랜덤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K 프라임 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롬프트 컨스트럭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나올 랭킹, 하이브리드 랭킹 태스크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랭킹 프롬프트를 구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포인트 와이즈 랭킹인데요. 이제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 캔디데이트 아이템 중에 후보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몇 점을 이 사람이 부여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어와이즈 랭킹으로 이제 동일하게 사용자의 인터랙션 과거 정보를 입력한 기반으로 이 사용자가 첫 번째 후보 아이템 중에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서 이 첫 번째 아이템과 두 번째 아이템을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캔디데이트 1이 캔디데이트 2보다 더 선호될 것인가? 그러면 yes. 만약에 네, 뭐 2번, 3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 바로 네,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아이템을 두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 세 번째는 애초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 캔, 후보 아이템들을 쭉 일렬로 나열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캔디들 1부터 K 프라임계까지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이 다관점으로 아이템 간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함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LLM 리스폰스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모두 데이터셋에 담겨져 있고, 어, 각 랭킹 태스크별로 우리가 K 프라임계의 이 후보 아이템들로 구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의 수에 따른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자면, 포인트 와이즈는 그냥 K 프라임계 그대로가 되겠고, 리스트 와이즈는 그냥 캔디데이트 아이템 리스트 하나이기 때문에 O1이 되는데, 페어 와이즈의 경우에는 K 프라임 컴비네이션 2이기 때문에 K 프라임 스퀘어만큼의 계산 컴플렉시티, 타임 컴플렉시티가 예측이 될 것입니다. 이때 좀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페어를 구성하는데요. 전체 K 프라임 아이템에 대해서 컨벤셔널 모델로 순위 산출을 쭉 합니다. 그럼 1등부터 K 프라임 계가 있을 테고, 그 중에 상위 K 계 중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K 프라임 빼기 K 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총 K 개만큼의 페어를 구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방식이 전체 원래대로 하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랭킹 태스크에 따른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핸스먼트,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안에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예측한 혹은 추론한 결과를 함께 입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은 이 상황에서 뭐 가령 아이템 1이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별로 포인트 와이즈는 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그리고 나머지 랭킹 태스크는 라이트시엔을 이용해서 얻은 결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구체적으로 각 사용자마다 몇 가지 혹은 몇 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했는지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포지션 시프팅이라는 것을 통해 좀 더욱더 의미 있고 더 고품질의 프롬프트를 어, 만들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LLM에 있어서 이 프롬프트 내에 등장하는 아이템 혹은 뭐 단어들의 순서에 굉장히 그 바이어스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캔디드 아이템과 히스토리 아이템 리스트의 순서를 무작위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페어와이즈 랭킹의 경우에는 아이템 A 오버 아이템 B가 있고 아이템 B 오버 아이템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얘가 yes가 될 수도 있고 yes라고 만약에 실제 정답이 되어 있으면 얘는 no여야 하는데 만약 포지션 바이어스에 의해서 뭐 두 경우 모두 yes라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되고 이제 추론 시에는 하나의 쌍에 대해 여러 프롬프트의 결과를 이제 메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결과를 종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코드를 봤을 때 이 학습을 하는 그런 코드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이 페어와이즈 랭킹의 경우에만 이런 메저리티 보팅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음에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추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론 과정은 학습 과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데요. 좀 다른 점은 첫 번째, 아이템 후보군을 구축할 때 실제 이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획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구축 시에는 이제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이네스먼트는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세 가지 랭킹 테스트의 결과를 취합하는 하이브리드 랭킹을 통해서 하나의 유틸리티 스코어를 산출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탑 K 아이템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랭킹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셀프 컨시스턴시의 아이디어를 좀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앞서 보셨던 세 가지 랭킹 테스트의 결과를 점수화해서 종합하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U 포인트 와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트리버 모델로 우선 레이팅 점수 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후보군 내 아이템의 순위를 1등부터 K 프라임까지를 쭉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순위를 이제 M이라고 지칭을 하면은 이제 U 리트리버는 이제 순위가 거꾸로 될수록 순위가 이제 1순위일수록 그 값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수에 마이너스 음수 값을 붙인 것을 이제 U 리트리버리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 LLM이 직접 예측한 레이팅 점수를 P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더해서 U point wise를 첫 번째 산출합니다. 두 번째 U pair wise는 C2라는 값인데요. C2는 만약에 아이템 1과 아이템 2가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아이템 1이 더 선호된다고 예측되었을 경우 아이템 1에 이 C2를 부여하고 아이템 2는 0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C2는 0보다 큰 값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트 와이즈 랭킹의 경우에는 좀 U point wise와 좀 비슷한데요. 애초에 이 LLM이 이때 1등부터 K 프라임까지 순위를 바로 직접적으로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순위를 역시나 또 M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요 류 리트리버가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너스 M 프라임 곱하기 C3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랭킹 태스크의 가중합을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된 즉 전체 태스크를 종합한 어떤 유틸리티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상위 K개의 아이템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추론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6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하고 이 각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결과를 실험을 통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방법론 대비 이 렉 랭커를 통해 리랭킹으로 결과를 재산출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렉 랭커 제한하는 방법론의 좀 효율성과 뭐 여러 가지 성능 대비 뭐 연산 속도 이런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뭐 어댑티브 유저 샘플링, 프롬프트 인핸스먼트 등이 빠졌을 때, 하나씩 빠졌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비교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펜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GPT-4 모델들을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이 아닌 바로 이제 추론한 것과 지금처럼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였을 때와의 그 결과 비교, 성능 비교를 진행한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out of domain 데이터셋에 대한 어, 일반화 성능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세 가지를 활용했는데요. 그중 두 가지는 이제 무빌 렌즈라고 해서 영화 평점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레이팅 수에 따라서 100K 그리고 1 밀리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얘는 이 데이터셋은 5점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크로싱이라는 데이터셋도 활용했는데, 이는 책 평점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10점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수가 10개 이하인 사용자 그리고 아이템들은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데이터셋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죠. 힛 레이시오랑 NDCG at K를 보고자 비교하였으며, 또 이때 특히 K는 3 그리고 5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전처리로 우선 이 모든 방식은 리버나웃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고, 특히 이 말은 이제 가장 최신의 아이템을 테스트 혹은 타겟 아이템으로 설정한 후에 나머지 인터랙션들을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롬프트 혹은 인스트럭션이 몇 개 됐는지 이거를 나타냈는데요. 그냥 데이터셋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ML1M은 랭킹 태스크별로 10,000개의 인스트럭션을 학습했다고 하고, 나머지 두 데이터셋은 5,000개 인스트럭션을 학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소비 기록이 2회 이하인 사용자들을 또 사용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교 베이스라인으로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추천 과업을 비교 실험한 것인데요. 하나는 다이렉트 레코멘데이션으로 이제 출력이 평점되도록 하는 죄송합니다. 평점이 출력되도록 하는 그러한 레코멘데이션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으로 사용자의 소비자 아이템 기록을 입력하였을 때 이 타겟 아이템을 출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업이 되겠는데요. 각각에 대한 베이스라인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이제 추천 시스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 한번 사용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GitHub인데요. GitHub 프로젝트인데, 이 위에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들을 모두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아주 유용한 GitHub 이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추론 시에도 동일하게 이 해당 모델들로 리트리버 모델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후보 아이템의 수 K 프라임은 이제 10개로 지정하였습니다.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적용한 LLM 기반의 다른 방법론과는 비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터렉이라든지 인스트럭트랙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 방법론들은 이제 랭커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 방법론들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론들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라마렉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함께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좀 임플리멘테이션 함에 있어서의 자세한 사항들이고, 라마2 7B를 이용해서 모든 결과를 산출했고,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랭킹에 있어서 모든 어, 가중치는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나머지 학습할 때와 추론할 때의 사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메인 리절트,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메인 리절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레코멘데이션 과업에 있어서 모든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랭킹을 적용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
더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포인트 와이즈 랭킹만 적용했을 때에서 좀 성능이 좀 기존보다도 향상이 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몇몇의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랭킹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리스트 와이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되는 경우가 좀 꽤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의 요 경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선 이 포인트 와이즈와 리스트 와이즈 이 모두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포인트 와이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아이템이 몇 점인가를 어,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에 반해 리스트 와이즈는 지금 우리가 K 프라임을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0개의 아이템을 이제 주어진 정보만으로 순위를 매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이므로 사실상 좀 학습이 더 어, 어렵다. 그리고 혹은 이거에 대한 좀 추론이 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과업에서도 이제 대부분 하이브리드 랭킹에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와이즈 랭킹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이 경우에는 페어 와이즈에서도 일부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리스트 와이즈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이. 그때 이 무빌 렌즈 대비 붓크로싱에서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이는 앞선 결과와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이제 붓크로싱의 경우에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좀 더 파인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LLM도 이에 대한 경향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CL4 Sreg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한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렉 랭커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CL4Sreg의 본 논문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탑 K를 이때 K의 수를 50, 20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즉 K가 좀 작을 때 성능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효율성입니다. 학습 시에 이 라마2 7 빌리언을 가지고 총 5만 6천 개의 샘플을 16장의 A800을 활용해서 학습했을 때 총 4.6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뭐 같은 조건 하에 모델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좀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시에는 A800 한 장을 활용했는데 이때 초당 17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 레이 랭커가 사실 모든 모델을 다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걸린 시간보다도 이 레이 랭커 하나만 했을 때, 여긴 또 네, 학습할 때네요. 학습할 때고, 요건 인퍼런스 할 때인데요. 어쨌든 렉 랭커가 거의 10배 가까운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랭킹할 때는 각각의 랭킹을 하나씩 구한 다음에 이를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론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뭐 성능과 속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추천 시스템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모델 퍼포먼스가 주로 이 소수점 두 자리에서 많이들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즉, 이 소수점 두째 자리가 절대적으로는 좀 작은 수치이지만 추천 과업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시간이야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이렇게 성능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저자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입니다. 릴랭크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무빌렌즈 1 밀리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SGL이라는 베이스라인을 백본 모델로 설정한 후에 진행한 상황인데요. 어, 우선 두 가지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SGL로 맨 처음에 딱 인퍼런스 해서 후보군을 얻었을 때 라이스의 경우, R의 경우에는 전체 K 플러스 K 프라임 계의 후보군 중에 상위 K개 안에 실제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외의 경우입니다. 즉 K 프라임 계 중에서 K 뭐라 그럴까요? K 번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 혹은 애초에 K 프라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R2R, R2W, W2R, W2W. 그랬을 때 우선 R2R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었던 점은 W2R보다 R2, 네, W2R의 효과가 R2W의 효과보다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후보군을 설정하고 이를 리랭킹하는 그 이 과정의 필요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은 동일한 과정을 이제 북크로싱 대상으로 어,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이제 동일한 백본 모델을 이용했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페어와이즈와 리스트와이즈 방식에서는 오히려 W2R보다 R2W의 비율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의 경우를 보자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이 R2R의 경우가 우선 많았고, 또 W2R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 부분도 충분히 리랭킹의 의미가 있었다, 리랭킹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렇게 right or wrong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 오류들에 대한 상황 또한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는 후보군에 없는 아이템을 애초에 출력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는 뭐 사실 전체 경우에서 뭐 1%의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얼라이먼트는 질문에 맞지 않는 형태의 답변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즉 아이템 A, B, C의 순위를 정하라고 질문을 주었을 때, 뭐 가령 사용자는 아이템 A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와 같이 좀 그 질문에 맞지 않는 형태의 답변이 나온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서, 네, 뭐 가령 이제 어떤 케이스를 본 것이냐면, 지금 무빌랜즈 1 밀리언 데이터 대상으로 각 백번 모델별 렉 랭커에 이제 아이템 5개의 아이템에 대한 순위 산출을 질문으로 주었는데 6개의 아이템이 등장한 혹 그런 경우를 다 의미한다고, 6개 혹은 그 나머지 개수,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의 어, 결과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리션 바이어스가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내에 아이템의 등장 순서에 변화를 주어도 이제 답변이 계속 동일한 경우가 되는데요. 가령 아이템 A보다 아이템 B가 더 선호될까요? 그리고 그의 바이스 벌스한 상황에서 모두 두 질문 모두 yes가 나오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시스턴트 하다라는 것은 포지션 시프팅이 적용될 때 답변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아이템 A가 실제로 B보다 선호된다 라는 질문에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정답이 yes라면 어, 아이템 B보다 아이템 A가 더 선호될까요? 라고 한다면 no로 바뀌어야죠. 이런 경우는 컨시스턴트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포지션 바이어스가 나타나는 것은 인컨시스턴트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비교적 다른 오류 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지션 시프팅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거를 좀 염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트리벌 모델을 후보군을 추출함에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로 사용할 때의 모습인데 특히 또 두 개가 두 개 다 모두 다이렉트 레코멘데이션 전용 모델로 활용한 경우와 하나는 다이렉트 레코멘데이션, 하나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전용 모델을 활용한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스코어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합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백본 모델을 이용해서 유틸리티 스코어를 쭉 구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는 감마를 통해서 가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두 모델의 리트리버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마가 0 또는 1이라면은 이제 하나의 리트리버 모델의 결과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리트리버 모델을 두 개로 활용하였을 때 두 가지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정확히는 단독 모델을 활용할 때보다 더 성능이 향상되었고, 특히 지금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활용할 경우가 동일한 태스크 모델을 활용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 즉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제외한 후에 비교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라티브 유저 샘플링, 두 번째는 포지션 시프팅,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롬프트 인핸스먼트입니다. 우선 아라티브 유저 샘플링과 프롬프트 인핸스먼트에 대한 각 요소를 제외한 결과를 보자면, 이 아라티브 유저 샘플링을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한 의미로는 어, 유니폼 샘플링을 적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학습 사용자 모두를 활용한 경우와의 비교를 진행하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니폼 샘플링을 대체해서 대표 사용자를 선택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성능이 확실히 좀 하락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인핸스먼트, 즉 컨벤셔널 모델에 정보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 역시도 좀 성능의 폭이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하락한 모습인 것 그거 가장 많이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프롬프트 인핸스먼트, 즉 컨벤셔널 모델의 예측 정보를 제외할 경우에도 성능이 하락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시프팅을 제외하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역시도 포지션 시프팅 했을 때 성능이 하락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는 이 도표를 통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지션 시프팅을 적용했을 때 더 성능이 항상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에 따른 그 결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펜딕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이제 GPT 3.5와 GPT-4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제 북크로싱 데이터셋에서 리스트와이즈 랭킹 샘플 100개를 가지고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결과를 산출한 것이고, 이때 리트리버 모델로 CLS 렉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리서치 퀘스천은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함인데, 우선 제안하는 방법론이 GPT 모델들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가 확인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즉 이제 승자 비교를 하는 거죠. 승패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그 랭커가 이긴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모델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 2를 프로즌 시키고 나서 비교하였을 때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GPT 3.5, GPT-4는 어쨌든 인스트럭트 모델들로도 어,
그냥 일반 모델이 아니라 인스트럭트 모델로 비교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이는 이제 out of domain 데이터셋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비교인데요. 이제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을 테스트 셋으로 정해서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에서 이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이때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메타데이터를 일부 활용하였다고 하고, 특히 소비 기록 20회 미만의 사용자와 아이템 제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아이템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총 6천, 7천 명에 가까운 사용자,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이템을 가지고 약 29만여 개의 인터랙션들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제한 방법론을 통해 이 컨벤셔널 모델의 단독 활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있으므로 이 일반화 성능에도 좀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그리고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두 그러한 점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맥 랭커는 이제 전체 사용자 집합을 대표하는 사용자들을 추출하여 주어진 후보군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추천 가업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다이렉트 혹은 시퀀셜 추천 가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LLM을 학습시키는, 특히 탑K 레코멘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LLM을 학습시키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으로 이제 탑K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달아보자면, 우선 학습과 추론할 때 후보군을 다르게 설정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영향도 함께 확인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후보군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좀 탐색이 없었고, 뭐 전반적으로는 리랭크 효과를 한편으로는 입증할 수 있었던 또 연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랭킹 태스크 혹은 뭐 프롬프트 컨스트럭션에서 다양한 관점의 추천 프롬프트, 추천 시나리오를 학습시킴으로써 좀 아이템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교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리서치 퀘스천을 6가지로 설정을 해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좀 여러 방면으로 탐색한 시도 또한 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리랭크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였고, 이제 롱 투 롱 경우 중 K 플러스계의 후보군 중에 실제 정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서술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